네,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질문 나온 것들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레위 지파를 강조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1절 한번 볼게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 가문끼리 이제 결혼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 지파입니다. 우리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묵상할 때도 많이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하나님 인간을 화평케 하는 제사함의 그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또 뒤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는 역할들, 제사장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또 레위 지파가 강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질문인데요. 2절에 그 아기가 하도 잘생겨서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2절에 보면요. 그 아기가 임신을 하여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에 길렀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했는데 이제 아기가 아들이 태어난 거죠. 여기서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라는 것 못생겼으면 던져 버렸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기억개정에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특히 인간 아담을 보시고 또 그의 형상을 지으시고 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어떤 외모의 잘생김, 이런라기보다는 그런 준수함들, 어,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삶은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세의 삶은 모세의 어떤 개인의 영웅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핍박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이 핍박당한 것처럼 모세도 이집트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죠? 도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마찬가지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모세의 삶 자체를 단순히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삶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삶과 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뒤에 보면 이제 갈대 상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의 구에다가 이제 강에 던졌잖아요. 여기서 만약 갈대 상자 객계적에서 아마 바구니라고 되어 있을 텐데 여기도 갈대 상자네. 이게 방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이제 방주를 구해서 그런 하나님 그런 홍수 가운데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모세를 계속해서 또 이렇게 구원하셨고 생명을 연장하셨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홍해 가운데 또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셔서 또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좋으실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한번 또 볼게요. 네, 그다음 질문.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힌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 그쵸. 본문을 먼저 한번 보면요. 11절부터 나오죠.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하나님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도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이제 이 문구인데요. 먼저는 어,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나이가 40 정도 됐어요. 40살이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 스테반의 그런 이야기가 맞다면 어떤 단순히 모세가 욱하는 어떤 뭐라 했을까요? 그런 청년의 혈기로 해서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라는 것은
계획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죽였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3절이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동족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강조되죠. 그러니까 동족의 사정을 살펴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이제 사도행전 7장 24절이에요.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세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압박받는, 압제받는 그 사람을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 동족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은 또 여기에서 이제 쳐 죽여서라는 단어 있죠. 어. 여기에서 다 쓰인 이 치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이제 나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실 때 치시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쳤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그런 히브리인들을 압제 가운데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쳤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어떤 행동은 한 사람의 영적인 행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또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단순히 어떤 혈기나 욱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불의를 봤을 때 특히 불의잖아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때 동족의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만든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쳐 죽인다 이거는 막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함들을 봤을 때 모세는 이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제 죽였다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혈기가 아니다. 이제 스테반 집사님의 얘기를 따지자면 40살이 다 되었을 때다. 또 13절에 보면은 동족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동족끼리 다툼이 있었을 때 동족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의감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 바로가 바로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인데요. 쭉 보면요. 죽인 사실이 이제 탄로가 나잖아요. 자, 이걸 몰래 모세는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모세는 일이 탄로된 것을 두려웠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왔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바로가 이 일을 전해 듣고 모세를 직접 죽이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지 않아요? 바로 왕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 지난주 1장에 그런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전쟁이 났을 때 다른 사람의 편이 돼서 우리 공격할까 봐 두렵다라는 그 두려움들이 바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약간 민호 형제의 그런 질문이랑도 이어지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그런 이집트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7장 20절에 보면 이집트인의 풍습을 따라 교육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문화, 훈련, 그런 뭐 왕실 교육을 다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거든요, 엘리트. 엘리트인데 이 사람 히브리 민족의 편을 들면서 이집트 사람 죽였어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죽였다, 한 사람의 이집트 사람을 관리를 죽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바로 입장을 봤을 때는 이거는 반역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죠. 저 누구 공주인지 뭐 그 공주의 그 딸이 그 아들이 히브리인인데 이제 자기 히브리인들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바로가 과하게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또 피했어요. 모세는 피했어요. 그 압제 가운데 피했어요.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바로가 계속해서 압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 피하는 상황과 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출애굽기가 재밌어요. 스토리 설화체 오랜만에 아니다 하니까 이게 참 묵상할 수 있는 게 많다, 그죠? 그다음 질문인데요. 애굽에서의 모세의 지위는 위치는 바로 왕의 양손자 바로가 평소에 어떻게 그를 생각했을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명확하게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실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해준 이 공주는 23절인가? 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교육을 받을 정도라면은 이 공주가 그 어떤 찬밥 신세를 받는 공주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모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왕실이라고 해서 모든 왕실의 바로의 그런 후궁들도 많고, 그런 후궁들 중에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보다도 아무래도 딸들이 좀 더, 대우를 잘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딸인데도 그 딸이 모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집트에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런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우선 공주의 지위가 낮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죽이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계속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또 히브리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을 테니까 어, 약간 탐탁지 않더라도 이 공주를 생각했을 때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정도의 공주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야겠죠. 또 한 가지 주석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공주가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얘기했던 정책은 어느 정도에서 아마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된다. 계속해서 뭐 사내를 계속해서 나일강에 떨어서 죽여라, 남자를 죽여라 했던 정책은 아마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모세 자체의 지위가 막 높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어, 라고 봐야겠죠. 네. 또 뭐 모세 관련해서는 그죠. 우리가 이집트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면은 출애굽기를 잘 묵상하는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짝 보면서 좀 얘기 나오는 거는 김동문 선교사님 그 책 이제 그 문화 관련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특강으로 한번 모셔서 이집트 관련 문화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특히 고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더 이게 뭐 짧게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연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한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처럼 그냥 축약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몇 년도에 뭐가 있을까 몇 년도에 있을까 이런 게 의미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는 이집트 사람의 문화에서는 어떤 조각품을 만들잖아요. 조각품의 형상을 만들면 그 단어가 있는데 그 형상에 영혼을 불어넣는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스핑크스를 예를 들면 스핑크스에 영혼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면서 조각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뒤에 가면은 그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송아지를 만들고 이거를 우리의 신으로 여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왜 갑자기 형상을 만들고 그거를 왜 자기 신으로 섬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집트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출애굽했지만 이집트의 문화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형상을 만들고 영혼을 불어넣는 그 이집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말이 길어진데 아무튼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 대한 이런 문화를 좀 잘 이해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 지인은 아마 낫진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렇게 왕족이지만 평민처럼 살아가는 그 왕족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바로의 공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11절의 의미를 질문해 주셨네요. 그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고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젖먹이였죠. 우리 앞부분 보면은 이제 젖먹이 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가 언젠가 이것도 좀 약간 어, 좀 연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젖 떼고 나서 아마 바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런 히브리의 정체성을 가질 정도의 좀 어린 시절을 좀 보내고 아마 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유모라는 이게 유모를 가는 것도 이제 귀족 집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젖을 떼면은 아마 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 줬죠. 그러니까 공주가 양자로 이제 입양하는 거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이 모세라는 거는 이제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또 19절에 11절을 질문하셨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한 거다, 그죠? 19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그죠? 우리 2장이 정말 이게 많은 장면을 담고 있죠. 르웰, 또 이드로라고도 하는데, 이드로의 딸들이 이제 양을 이제 돌보고 있었죠. 이제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이제 딸들이 양을 치기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목 민족들이잖아요. 근데 아마 목자들이 좀 이렇게 힘센 목자들이 이제 쫓아버렸겠죠. 근데 여자들이 양 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의하잖아. 근데 모세가 이 불의한 환경 보고 또 이제 여자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어떤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들에서 우리 구해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가지 길어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와준 거를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 또 이집트 사람이라고 했던 거 보니까 이집트 행색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바로의 딸은 딱 보고 히브리인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구나 생각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집트의 그런 행색이나 그런 풍습이나 이집트의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뭐 채팅창으로 하셔도 되고 마이크 켜서 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네, 질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